선생입니다. 자, 데일리 스터디 비문학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비문학을 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에 접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들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지문들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우선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문을 보실 때 문단별로 화제를 따라가는 겁니다. 각각의 문단에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중심 화제가 있겠죠. 보통 학생들이 가만히 보면 지문을 독해하실 때 그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읽어 나가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문단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될지에 대한 특별한 개념 없이 그냥 읽어 나가면서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그 공부한 양에 비해서 별로 얻어지는 효율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실 때 어떤 지문이 나오게 되면 요 한 문단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중심 정보가 있을 거다. 그 중심 정보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중심 정보에 붙어있는 세부 정보들은 굳이 머릿속으로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돌아와서 찾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만 하시면 기본적인 비문학 독해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풀이 할 때 같은 문제입니다. 지문을 잘 읽어놓고 또 문제풀이 할 때 자기 머릿속으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별 근거 없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어떤 문제의 답을 고르거나 답을 고르는 과정에 있을 때 1번 선지는 어느 문단에 어디가 근거가 될 수 있고 2번은 어디가 근거가 될 수 있고 하나씩 적시해 나가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석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서 실수를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긴 얘기하면 거시기 할 거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문제를 풀고 들어온 상태인 거죠, 그죠? 같이 보시면 여러분이 처음 읽었을 때 중요하게 봤던 부분하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봤던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고, 아마 여러분이나 나나 되게 쉬운 지문이니까 보는 포인트가 비슷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정리해 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가죠.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주의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자, 우리가 이걸 처음 읽는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대충 뭐는 짐작할 수 있냐면, 이걸 전체에서 나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는 화제가 조선시대의 민본주의 사상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주겠구나, 전체 화제가 이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건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또 가봅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게 뭔데요?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받아가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리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본주의적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자, 뭐 설명했나요? 민본주의 바탕으로 했을 때 여기서 군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군주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바람직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된 게 있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자, 군주는 뭐 해야 되고, 군주는 뭐 해야 되고, 군주는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문에다가 보시면 1, 2, 3 붙여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문을 보실 때 어떤 세부 정보가 나열된 것들은 물론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눈으로 쭉 보지 말고요. 가능하면 끊어놓던가 아니면 숫자를 붙여놓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일치 문제에 나오게 되면 바로 돌아와서 쓸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몇 초라도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비문학 독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일수록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부 정보죠. 이런 것들이 자꾸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딱 봐서 직관적으로 바로 암기가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인지적인 능력이 바로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걸 금방 암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을 암기하려고 한두 번 읽고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고요. 두 번째는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읽었냐면 조선의 민본주의 사상에서 군주가 할 일을 본 거죠. 세부 내용 1, 2, 3은 기억도 안 납니다. 이걸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군주의 역할이 여기 나왔어. 이것만 생각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기억하지 말고 그냥 확인만 해놨다가 뒤에 문제를 풀 때 혹시 이 부분이 나오면 그때 돌아와서 확인할 수 있게 준비만 해두시면 돼요. 머릿속에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자,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고 봤다. 자, 군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백성은 그냥 순응만 하면 되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존재이다라고 조선의 민본주의에서 군주와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이 문단입니다.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 자, 군주는 교화를 하는 사람이고 백성은 순응하는 사람이야. 이런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 체계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자, 큰 화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민본주의 사상의 바탕을 둔 정도전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가 지금부터 소개될 모양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목봉은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긴 것이다. 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화제만 딱 끄집어내서 갑시다. 뭔 얘기했냐면 정도전이 바라보는 군주나 관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죠. 사실은 위에서 본 거랑 뭐 관료 얘기가 하나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위에서 본 이야기랑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죠. 그래서 군주와 관료는 백성을 위한 봉사자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자,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왕을 정점으로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백성을 위한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해서 뭐 하려고?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려고. 그죠? 그러니까 또 보세요. 정도전이 그 다음 무슨 얘기했냐면 왕권의 정상적인 작동.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1부터 4개를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요. 이거 병신같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머리 아픕니다.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려고 하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화제를 기억하라고. 여기서 정도전이 위의 관점과 같이 이렇게 봉사자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에서 나오지 않은 왕권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해라고 얘기했구나. 화제를 기억하는 것이지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서 바라본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정리 설명이죠, 그죠? 민본주의가 뭐다라고 얘기했고, 군주는 백성을 위한 어떤 보살피는 사람이야. 정도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거랑 똑같이 군주는 백성을 보살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정도전이 조선시대에 일어난 민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조선 중기에 학자 이이 역시, 자, 이번에는 학자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이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의 화제에 대한 중심화제, 민본주의에 대한 정도전의 견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이의 견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읽어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이의 견해가 뭔지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정도전의 견해와 공통점이고 이거는 차이점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비문학이 짧은 시간 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내가 뭘 읽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그냥 눈만 가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 다음에 딱 튀어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내가 전의 지문과 연결시켜서 뭐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얘처럼 같은 화제에 대한 2개의 학자가 나왔다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문제가 이거의 독해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2로 갈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조선
중기의 학자 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자, 공통점이네.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라고 논했어.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이 관점과 똑같네요. 그죠? 다만 보살펴야 되는 관점을 부모와 자식의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 하나가 나왔을 뿐이지 큰 관점은 똑같습니다. 군주는 백성을 보살펴야 되는 어떤 사람이고 백성은 보살핌을 받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은 똑같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합시다. 이는 특히 애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 우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또 세모네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자, 또 갑니다.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돼. 자, 백성에 대한 태도가 앞에는 나오지 않은 게 나왔네. 앞에서는 계속 백성이라고 하는 건 수동적으로 교화를 받는 존재, 통치를 받는 존재로만 나왔는데 이는 외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제시했어요. 자, 외민 부분만 다시 한번 살짝 보시죠.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존재. 백성은 수동적으로 통치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군주에 대해서 신망을 지닐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인데 이런 것을 외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군주는 백성을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백성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왜 주목해서 보고 있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봤던 견해에서는 백성이라고 하는 건 군주한테 일방적으로 통치를 당하는 존재, 수동적인 존재로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백성이 군주의 신망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앞에 나온 관점과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외민까지 봤죠. 자,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전도전의 관점과 상통하는 지점이다. 공통점.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백성을 외민이라고 본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연락 친절한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사문단 갑니다. 자,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은 자, 전기, 중기, 이번에는 후기 학자 정약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뒤에 문제 풀 때 하나 얘기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식만 해주세요. 조선 전기에는 민본 사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고 조선 중기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민본 사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사상을 바라보는 차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정약용을 읽은 다음에 뒤에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시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일단 앞에서 본 관점과 똑같죠.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이라고 본 건 똑같은데 조금 더 구체화된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갑니다.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존재라고 보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냈어. 자, 또 하나 다른 점이네요. 그죠? 백성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백성의 역할. 자, 지금까지 나왔던 백성에 관한 관점을 잠깐 볼까요? 여기서의 관점은 백성은 수동적으로 통치를 받는 존재. 그냥 순응하면 돼. 끝. 그 다음에 여기서의 관점은 백성이 순응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백성이 통치체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나오지 않았죠. 근데 정약용은 통치라고 하는 것이 군주나 관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통치체제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백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은 다음 다시 얘기합시다.
정약용은 백성은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되는 존재라고 보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낸다.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르고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의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봤어. 자, 소민과 대민이라고 이렇게 백성을 구분하고요. 이 대민이 조세 제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어떤 그 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라고 새로운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 후기 농업 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다. 자,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 민본주의죠. 자, 이것도 역시 민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기부터 쭉 흘러오는 동안에 처음으로 백성이 국가의 질서 체제에 기여하는 존재로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대민의 역할이죠. 대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소민과 대민 중에 이런 대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 현실을 잠깐 언급하고 있죠. 상공업 발달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통치 질서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정약용의 관점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죠? 5문단이네요. 자,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정리 이제.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자,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백성을 존중하는 민본주의의 정책을 펼치는 하나의 바탕이 되었고,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제도 등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어. 자, 마지막 문단은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조선 사회에서 자, 백성을 위하는 제도,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마무리 친 겁니다. 자, 지문은 굉장히 단순하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볼 텐데, 문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봤는지 한번 생각합시다. 세부 내용을 전부 다 가져간 게 아니고요. 중심 화제를 가지고 갔죠. 이 문단에서 이 부분이 중심 내용이야. 문단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만 가져가니까 이 글을 다 읽었을 때 내가 뭘 읽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부분에서 민본주의의 바탕을 둔 군주와 백성의 역할, 두 번째 이 견해를 보여주는 정약용의 관점, 세 번째는 정도전,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자가 정약용의 관점이 나왔고, 세 번째 학자는 이이의 관점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도 또 역시 하나씩 소화제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소화제까지는 모르겠으나,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기억하려고 하면 되게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 돌아올 수 있게 지문 속에 표시만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죠.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1번부터. 조선시대 관료 조직의 위계를 분석하고 있다. 자, 관료 조직의 위계. 이 얘기가 여러분 체크한 것 중에 있는지 보세요. 정도전에서 우리가 1, 2, 3, 4, 7 붙였을 때 그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료 제도의 위계에 대해서 정도전이 언급한 건 나옵니다만, 관료 제도의 위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한 거는 없죠. 한번 언급으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석은 나온 바가 없어요. 1번은 잘못 얘기했고요. 자, 2번은 조선시대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어. 조세 얘기 딱 한 번 나왔죠. 대민이 세금 내는 거야. 한 번 나왔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당연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선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어. 그냥 순응하는 존재야. 외민의 존재야. 정치에 국정 질서에 참여하는 존재야. 백성을 바라보는 차이점이 드러나죠. 그죠?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갑니다. 조선시대 군주들의 통치관을 비판적. 자, 군주는 백성을 교화하고 뭐뭐하는 사람이야. 군주의 역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5번. 조선시대 상업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자, 일단 보세요. 상업의 발달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언급하고는 있습니다만 발달 과정이 나오지 않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내 생각에는 학생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처음 봤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통시적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세요? 통시적. 자, 요 말하고 대척점에 있는 말은 공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자,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글은 논지 전개 방식이 통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전기, 중기, 후기, 시간 흐름에 따라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번 선지를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통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상공업 발달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언급했을 뿐이지 시대의 순으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통시적인 부분이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란 말이야. 공시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보지 않고 하나의 시간대에서 고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떡이라는 단어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렇게 보는 건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니까 통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시는 뭐냐면 자, 떡이라는 단어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가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은 하나로 고정된 상태에서 얘의 어떤 차이를 고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공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 전체에 통시적인 관점이 방법이 쓰였습니다만 그 통시가 여기에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겁니다. 자, 1번 해결했고요. 2번 합시다. 외민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것은 자 문제 다시 보세요. 외민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것이냐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잘 모르면 여러분들한테 외민을 이해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거 없습니다. 수능 시험에서는 그딴 문제 없어요. 이해하라, 추론하라, 비판하라 전부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다 지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고 푸셔야 되는데 1번부터 4번 사이에 보시면 다 지문 속에서 외민을 나왔던 그 부분에 언급된 게 아닙니다. 외민이 아까 정약용의 견해에 있었죠. 그죠? 그 부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몇 문단인가요? 이게 2죠. 그죠? 2니까 2문단이죠. 3문단. 자, 외민 나온 부분만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 자, 이 문장 가지고 풀어보면 다시 2번으로 가죠. 2번에 마지막 5번을 보세요.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 버릴 수도 지닐 수도 있어. 지문 내용과 똑같죠?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비문학 문제를 풀 때 핵심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어요. 뭐든 답을 고를 때는 지문을 확인해서 푸셔야 돼. 그러니까 순서는 이런 거죠. 외민을 딱 보는 순간 외민에 관한 이야기가 몇 문단 나왔었지? 이 문단이야. 이 문단 돌아가서 외민 내가 체크함을 확인하고 앞뒤를 확인해보면 분명히 여러분 푸시는 문제에서 선지 가운데 거기 나온 지문과 똑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답이 5번이고 나머지는 따로 설명할 게 없겠죠. 자, 넘어갑니다. 3번으로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걸 골라봐라. 읽어볼게요. 기억. 옛날에 바양으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 자, 일단 기억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억은 자, 관료를 두는 것은 군주가 관료를 두는 것은 백성을 위한 거야. 자, 백성을 위해서 관료가 존재한다. 이게 기억의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첫번째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3분의 1 줄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헤아리면 모든 팔도의 진상 곡물들도 3분의 1 줄이십시오.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치어서 백성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군주죠. 군주가 좀 검소하게 살면 역시 그것도 백성들한테 혜택을 주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으로 갑니다. 자,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되어 면포의 가격이 뛰어오르는데 수백리 밖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 면포의 값이 매우 쌀 경우에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전 중에 청렴한 자를 골라서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하여 군포를 바친다.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면 백성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자, 디귿은 흉년이 들었을 때 수령이 이렇게 하면 백성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관료가, 군주가, 수령이 이런 행동을 하면 백성한테 혜택을 줘. 자, 요 사례를 지금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뭐였었죠? 옳지 않은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확인합시다. 1번은 기업은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어. 관료가 왜 있는데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봉사자 이야기를 정도전이 했었죠?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도 니은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군주가 검소하게 살아야 백성을 윤택하게 할 수 있어. 2번도 문제 없죠. 자, 3번 봅시다. 디귿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자. 대민과 소민에 따라 확인해보죠. 디귿 한번 다시 보세요. 디귿에서 백성을 구분한 게 있어요? 없죠, 그죠? 지역의 차이야. 흉년이 든 지역이 있고 풍년 든 지역이 있어. 이럴 때 재화를 어떻게 교환함으로 인해서 백성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가? 어떤 장소에 따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백성의 계급을 얘기하는 게 없죠. 디귿은 읽어만 봐도 저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예요.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지문 속에 있으면 맞는 거예요. 없으면 틀린 겁니다. 그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쓸데없이 뭐 배경식을 바탕으로 추론력을 기르고 웃기는 소리들입니다. 언제 할 건데요? 이제 내일 모레가 시험이고 그런 상황일 텐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추론력을 기르고 비판력을 길러요? 그걸 진작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딱 하나의 방식이야. 너네가 어릴 때 책을 읽었던 안 읽었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 당장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습관의 문제예요. 뭐든 문제를 풀 때 본대로 푸는 겁니다. 내가 봤다면 맞는 거고 안 봤다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만 보시면 비문은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가죠. 4번은 자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의 독후 활동이나 가에 들어갈 내용이다. 적절한 것은 자, 뭘 물었나? 유사한 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를 읽고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보자. 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관점의 차이랍니다. 관점의 차이. 자, 일단 보기 보죠. 자료. 조선시대의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현실적으로 통치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이 된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게 결론이죠. 조선시대의 교육은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거지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보기를 보시면 백성은 그냥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잘 수능만 하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교육은 지배계층의 우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 교육의 목적을 얘기했고 자, 결론 봅시다. 자료와 A는 조선시대 뭐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A 확인해야 되겠네요. A가 5분단이죠. 자, A 잠깐 보세요.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계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바탕이 되었는데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럼 A의 관점은 뭔데? 교육제도도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A는 교육제도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본 4번 문제의 보기는 교육제도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 질서를 위한 것, 지배계층들의 우위를 위한 것이라고 서로 관점을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 골라보죠. 2번 보세요.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가? A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A의 관점은 교육은 백성을 위한 것이야. 반면에 보기의 관점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온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죠.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백성을 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 5번 문제 이거는 어휘 문제고요. 어휘 문제. 자,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답 3번인데요. 자, 끊임없이라고 되는 3번이 C가 순조롭게죠. 순조롭게라는 말은 별 탈 없이 그냥 뭐 문제 없이 이런 말이고 끊임없이는 끊어지지 않고 이런 말이니까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사진 찾아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비문학 강의 끝냈고요. 또 역시 오늘도 최대한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비문학 지문을 바꿀 때마다 그 지문 속에서 여러분 독해를 할 때 배워야 될 포인트들을 언급하고 나갈 테니까 이 지문이 어렵지 않죠. 솔직히 풀면 다 풉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그걸 넘어서서 지문 자체가 난도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지문을 독해해야 되는가, 문제를 풀 때는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